안녕하세요. 옛 이야기입니다. 옛 이야기 채널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채널에서 지금은 삭제되어 들을 수 없는 21년도에 들려드린 사연 중 베스트 사연만 뽑아서 다시 들려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구에 살고 있는 50대 후반의 약사입니다. 1년 반 전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해 일을 쉬게 되었고 회복하는 동안 사연 채널을 듣다가 얼마 전 이 채널을 알게 되었어요. 사연을 듣고 울고 웃으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에게 꼭 한 번은 하고 싶었을 이야기를 저도 풀어보려 합니다. 저는 약사이자 장성한 남매의 엄마, 한 남자의 아내입니다. 지금은 다친 몸을 회복하며 늦은 나이에 공무원 공부를 시작한 큰딸의 뒷바라지를 조금씩 하고 있어요. 늘 성실한 큰아이는 대학 졸업 이후 취업에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진 이유도 있겠지만 그래도 매번 결과가 좋지 않았죠. 서류 심사부터 탈락을 하니 아이의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수십 군데 지원을 해봐도 붙는 곳은 없었습니다. 결국 아이는 적지 않은 나이에 공무원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힘든 공부를 시작한 아이에게 저는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줍니다.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고 싸주는 것도 크게 힘들지 않지만 딸이 너무 면목없어해서 마음이 쓰입니다. 오늘도 제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무거운 가방을 메고 조용히 도시락을 들고 나가네요. 베란다에서 밖을 내다보니 다 큰 딸아이의 뒷모습이 참 작아 보입니다. 마음 굳게 먹고 최선을 다하면 하늘도 세상도 그 노력을 알아줄 거라 생각하며 아이에게 소리 없는 응원을 보냅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다시 없을 귀한 사람을 떠올려 보네요. 40년도 더 지난 학창시절 셋째 언니도 학교 가는 나를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셋째 언니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환영받지 못했던 저를 유일하게 감싸주고 아껴주던 언니의 마음도 이랬을까요? 저는 일남 4녀 중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서울 변두리 지역 시장 입구에서 건어물 장사를 하셨어요. 장사가 곧잘되어 집안 형편은 나쁘지 않았지만 부모님은 딸들에게 돈을 쓰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집안의 돈은 한 살 위의 오빠에게만 흘러갔죠. 철마다 좋은 옷에 고기 반찬, 값비싼 장난감과 책가방, 학용품, 무엇이든 오빠만 최고급을 갖고 왕자님처럼 대접받으며 크는 것을 저는 지켜봐야만 했어요. 학교에 입학할 무렵 저는 연필 하나, 공책 한 권 제대로 된 것이 없었죠. 어쩌다 오빠 방 문지방을 서성거리기라도 하면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어딜 기웃거려? 오빠 방에 들어가지 말랬지. 얼씬도 하지 마라. 나 공책 한 권만 주면 안 돼요? 저기 저렇게 많은데. 기집애가 무슨 공부야, 공부는. 주제, 어휴, 거추장스러운 것들. 밥만 축내는 쓰잘데기 없는 것들. 시장 일에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오빠와 나를 돌봐주는 것은 셋째 언니 종숙 언니의 몫이었죠. 언니는 나와 함께 집안의 구박덩어리이자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특히 종숙 언니를 미워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를 속였다는 게 그 이유였어요. 어머니가 언니를 뱃속에 품을 때 아버지가 꾼 태몽은 꼭 아들 꿈이었다고 합니다. 백룡이 하늘로 승천하는 꿈을 꾸어 10달을 기대하게 해놓고 딸로 태어났다는 게 그 이유였어요. 게다가 언니가 태어난 이후로 어머니에게 아이가 잘 들어서지 않는 것도 다 언니가 자식운을 끊어놓았기 때문이라며 탓했습니다. 언니가 9살 되던 해에 오빠가 태어났지만 그래도 구박은 끊이지 않았어요. 저건 태어날 때부터 속이 시커맸어. 지가 아들도 아니면서 태몽이 그게 뭐야? 우리 태광이한테 칼복을 지가 가로채려고 뱃속에서부터 용을 쓰니 그렇지. 저 얼굴에 욕심 덕지덕지 붙은 것 좀 봐. 너 태광이한테 한평생 은혜 갚으면서 살아야 돼. 그러니 정성껏 돌봐. 알았어? 우리 아들 인생에 흠집 나면 다 욕심 사나운 너 때문인 줄 알아. 욕심이 덕지덕지 붙었다는 종숙 언니의 얼굴은 내 눈에 하나도 미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얀 피부에 쌍꺼풀 없이 큰 눈, 고든 코에 도톰한 입술까지 매일 밤 부엌 옆 골방에서 마주보고 자던 어린 언니의 얼굴은 시간이 지나도 생생합니다. 막내딸인 저는 부모님에게 굴러다니는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였어요. 오빠보다 꼭 한 해 뒤에 태어난 저는 오빠의 분유를 빼앗아 먹으려 태어난 쓸모없는 아이 취급을 당했죠. 그나마 부모님이 시장에 가게 보러 가시면 숨통이 트였습니다. 건어물 장사로 바쁜 부모님 대신 셋째 언니가 우리를 주로 돌봐주었기 때문이죠. 부모님이 안 계실 때 언니는 오빠와 나를 번갈아 가며 업어주었지만 부모님이 계실 때는 대광 오빠만 돌봐야 했습니다. 그래도 제게는 셋째 언니가 세상 유일한 버팀목이었어요. 오빠가 심술이 나서 저를 눕혀 때리기라도 하면 말리다가 대신 맞아주기도 하고 오빠에게만 허락된 반찬을 아무도 몰래 제게 주기도 했으니까요. 터울이 많이 지는 큰언니는 기숙사가 있는 회사로 돈을 벌러 나갔고 둘째 언니는 밖으로만 나돌며 좀처럼 집에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서 저를 아끼는 사람은 오직 셋째 언니뿐이었어요. 그렇게 서로를 의지해 살아가던 언니와 저에게 시련이 닥쳤습니다. 어느 해 봄 5살인 오빠가 고작 12살인 셋째 언니의 등에 매달려 내려오지를 않았어요. 언니는 저녁 준비를 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오빠를 등에 매단 채 장독대에 올라가 된장을 퍼서 계단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단을 뛰어 오르면서 부딪히게 되었고 셋은 한꺼번에 계단을 구른 것입니다. 우리 셋은 모두 다쳤어요. 언니가 바닥에 제일 먼저 떨어지며 머리를 계단에 부딪혔고 오빠는 언니를 쿠션 삼아 떨어졌지만 이마 어디가 찢어졌는지 피가 얼굴에 흘렀습니다. 저는 어깨가 죽도록 아파 엉엉 울기 시작했죠. 그때 부모님이 집에 들어오셨고 얼굴에 피가 흐르는 오빠를 안고 나가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당연히 셋째 언니와 저의 안부는 묻지도 않았죠. 아이고 머리야. 연수가 어디 다쳤어? 다친 거야? 언니, 나 어깨가 너무 아파. 얼른 엎혀. 그러나 저를 업은 셋째 언니는 똑바로 서지 못하고 휘청거렸습니다. 머리가 어지럽다며 제대로 걷지 못한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아파서 우는 저를 억지로 들쳐업고 동네 용하다는 한의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렸던 저는 분명히 기억해요. 나를 업고 중심을 잡지 못해 갈짓자로 걷던 언니를. 그때 바로 병원에 가야 할 사람은 오빠만이 아니었어요. 한의원에서 빠진 팔을 맞추고 나자 아픔이 많이 사라졌고 저의 울음도 멈췄습니다. 언니는 곧바로 집에 가자고 했어요. 기억의 언니는 한의원에서도 머리가 아프다고 입도 뻥끗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가는 길 언니는 머리를 손으로 짚으며 내내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언니, 머리 아직도 아파? 조금. 연수가 이제 팔 안 아파? 응, 근데 배고파 언니. 그래, 얼른 가서 저녁 먹자. 언니가 쌀은 안 쳐놨어. 금방 저녁 해 먹자. 그러나 우리는 그날 저녁을 먹지 못했습니다. 오빠는 이마에 작은 반창고를 하나 붙이고 집으로 돌아왔고 아버지는 대문을 닫자마자 종숙 언니와 나를 무자비하게 때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말했냐 안 했냐? 대광이한테 흠집 내지 말라고 했냐 안 했냐? 아버지 잘못했어요. 때리지 마세요. 잘못했어요. 쓰잘데기 없는 것들 거두느라 쎄빠지게 일하는 것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니들이 우리 대광이 얼굴에 흠집을 내? 밥 먹을 자격도 없어. 앞으로 굶어 이 밥벌어지들아. 언니는 사정없이 날아드는 매질에서 저를 보호하려고 했었습니다. 어린 저를 품 안에 안고 그 모진 매를 다 맞아냈어요. 그날 이후 이틀간 셋째 언니는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때는 늦가을 차디찬 골방에 얇은 이불 하나 깔고 누워 언니는 내내 앓았어요. 오빠는 따뜻한 안방 아랫목에서 벌써 두꺼운 솜니불을 덮고 잠을 잤지만 언니와 나는 냉기 도는 방에서 변변한 이불 하나 없이 그 아프고 외로운 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참 많이도 무서웠어요. 언니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고사리 손으로 언니를 간호했지만 어디 그게 간호가 되었을까요?
다행히 3일 만에 언니의 열은 내렸지만 기력이 쇠한 언니는 사나흘은 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니는 겨우 몸을 추스르고 일어났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종종 쓰러져 발작을 일으키는 일이 잦았어요. 입에서는 흰 거품이 나왔고 점차 그 좋아하던 학교도 빠지게 되는 날이 많았습니다. 언젠가 엄마가 언니만 데리고 하루 종일 집을 비운 날 큰 병원에 다녀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언니는 평생 약을 먹지 않으면 집에서건 밖에서건 쓰러져 발작을 하는 나쁜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부모님도 쉬쉬하고 언니도 말을 하지 않아 나는 언니의 병명이 무엇인지 고등학생 때까지 알 수 없었어요. 병원약이 효과가 있는지 언니는 한동안 쓰러지지 않았고 발작도 하지 않았어요. 언니는 간신히 학교를 다니며 묵묵히 집안일을 하고 나와 오빠를 돌보았습니다. 시장 일은 날로 바빠져서 부모님은 가게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어요. 커가는 오빠는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갔고 망나니 짓을 감당하는 것은 오로지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많은 것들 누리면서도 오빠는 공부에 마음을 붙이지 못했어요. 성적표에 양가만 수두룩했죠. 그러나 오빠와 달리 저는 제법 공부를 잘해 시험만 봤다 하면 전교 5손가락 안에 들었습니다. 그마저도 제가 오빠의 시험운을 빼앗았다며 부모님은 구박하기 바빴어요. 교복을 입게 되면서부터 오빠는 여자 문제부터 시작해서 각종 불량한 짓을 다 하고 다녀 동네에는 늘 안 좋은 소문들이 돌았습니다. 물건을 훔치고 사람을 때려 툭하면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루는 오빠가 집안 경대며 문갑을 뒤지는 것을 보았어요. 오빠, 뭐 하는 거야? 저리 가. 너는 신경 꺼. 이거 우리 집 집문서 아니야? 이걸 왜 꺼내는데? 이 손 안 놔? 감히 오빠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몽둥이 맛 좀 볼래? 결국 화가 난 오빠가 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비명소리를 듣고 셋째 언니가 불쑥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 대신 오빠의 거친 손에 뺨을 맞은 날 고막이 터져버렸죠. 병원에 다녀온 언니를 붙들고 저는 울고불며 매달렸습니다. 언니, 우리 집 나가자. 나가서 우리 둘이 살자. 어디서 살아도 밥만 굶지 않으면 돼. 내가 돈 벌어서 공부할게. 지금 당장 공부가 무슨 소용이야. 이게 사는 거야? 세상이 다 원망스러워. 아버지, 어머니, 오빠 다 악마 같아. 다 포기하고 집을 나가자는 제게 언니가 말했습니다. 아니, 너 공부 마칠 때까지 집 못 떠나. 마음 굳게 먹어. 사람은 몰라줘도 하늘은 알아준다. 우리 연숙이 이렇게 착하고 예쁜 거 내가 알고 하늘이 알고 세상이 알아. 너는 반드시 크게 될 아이야. 지금 실컷 울고 툭툭 털어. 언닌 아무래도 상관없어. 공부 포기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어. 공부 포기할 생각은 하지도 말라는 언니의 표정은 비장해 보였습니다. 그런 언니에게 보답이라도 하듯 저는 더 독하게 공부했어요. 보는 시험마다 만점을 받아오고 훌륭한 성적표를 가져오면 언니는 더없이 기뻐했고 좋아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제가 공부를 하는 가장 큰 이유였죠. 시간이 흘러 언니는 작은 회사에 취직해 유니폼을 입고 출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제 도시락 반찬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언니는 점심으로 늘 도시락을 챙겨갔는데 그전까지는 늘 멸치에 김치였던 제 도시락 반찬이 때깔이 달라진 것입니다. 언니가 해주었던 북어채 무침은 정말 맛있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동도 트지 않은 새벽, 냉기 도는 부엌, 싱크대 앞에 서서 유니폼을 입고 고춧가루와 참기름을 듬뿍 넣어 북어채를 무치던 언니의 뒷모습을. 그때 언니는 월급도 다 부모님에게 빼앗겼지만 제 도시락 반찬만큼은 부모님의 눈을 피해 정성 들여 싸주려 노력했어요. 어묵볶음, 분홍 소시지, 김치 대신 단무지 무침. 가끔 어머니가 눈치를 채고 도시락을 엎어버리면 화가 나서 그냥 집을 나서는 제게 언니는 자신의 도시락을 억지로 쥐어주고는 회사로 뛰어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중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24살이던 언니는 잘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돌연 결혼을 해야겠다고 말해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기뻐해줘야 맞지만 솔직히 그저 슬프고 두렵기만 했습니다.
언니 없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천의 고아가 된 것만 같았죠. 부모님은 여전히 제 앞으로 들어가는 돈을 아까워했고 그때까지 학교에 내야 할 돈도 마련하기가 어려워 늘 눈치를 보아야 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게 취업을 위해 상고로 진학하라고 했지만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언니의 병을 고쳐주고 싶어서 대학도 의료 분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오빠 공부시킬 돈밖에 없다며 기를 쓰고 반대했고 결국 언니의 결혼을 앞둔 가을의 초입 제법 찬 밤바람 맞으며 저는 집을 나오고 말았어요. 그러나 딱히 갈 곳이 없던 저는 울면서 학교 근처만 빙빙 돌 뿐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아예 절 찾으려고 하지도 않으셨죠. 그러나 셋째 언니가 저를 학교로 찾아왔어요. 연수가 집에 들어가자. 싫어. 언니는 이제 결혼하고 새 출발하니까 내일에 상관하지 마. 집구석에 다시는 안 들어가. 이거사, 아직 넌 어려. 집 나와서 뭘 하겠다는 거야? 사고만 치는 오빠한텐 과에다 뭐다 돈을 쏟아붓는데 왜 나는 안 된다는 거야? 딸은 사람도 아니야? 내가 낳아달라고 했어? 자기들이 마음대로 낳았으면서 왜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굴어? 왜? 도대체 왜? 저는 부모님에게 할 하소연을 언니 앞에서 쏟아내고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연수가 내 말 잘 들어. 오늘 들어가서 매를 맞더라도 집에 돌아가. 그리고 내일 학교에선 가고 싶은 학교 원서 써. 필요한 돈은 언니가 직접 학교에 가서 낼 테니까. 네 등록금이랑 필요한 용돈은 어떻게든 챙겨줄 테니까 걱정 말어. 그때 언니는 생전 보지 못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진지했고 비장하기까지 했어요. 어떡해? 언니 이제 곧 회사 그만두잖아. 결혼하면 형부가 주는 돈으로 생활해야 하고 아기도 낳고 해야 할 텐데 내 학비를 어떻게 언니가 해결해? 그건 묻지 마라. 다 방법이 있으니까. 응? 들어가자. 맞더라도 나 있을 때 맞어. 언니가 막아줄 수 있게. 결국 그날 밤 자정이 다 되어 집에 들어갔고 아버지는 또다시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언니는 몸으로 나를 막아가며 무조건 잘못했다고 대신 빌어주었죠. 그러나 이미 제 키는 언니의 키를 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호하며 아버지의 매를 감당했어요. 폭풍 같던 밤이 지나가고 저는 다음날 맞아서 아픈 몸을 이끌고 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언니만 믿고 인문계 고등학교에 원서를 썼고 멀지 않은 학교로 배정을 받게 되었어요. 시간이 흘러 언니가 결혼하기 보름 전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인사동이라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언니가 저를 회사 근처로 부른 것이었죠. 처음 맛보는 솜사탕을 난 그 자리에서 다 해치웠습니다.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과 탕수육을 원 없이 먹기도 했어요. 이렇게 마음 편히 나들이를 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함께 먹고 가본 곳은 언니가 저를 위해 준비한 선물과도 같았어요. 곧 언니가 시집가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나를 위해 마지막 도시락을 싸서 머리맡에 놓고 새벽 일찍 집을 나선 것 같았어요. 집안 어디서도 언니를 찾아볼 수 없었죠. 저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도시락을 열어보았어요. 소시지를 구워주고 계란 후라이도 정성스럽게 부쳐 밥 위에 얹어주었습니다. 김치도 볶아 싸주고 직접 구운 김까지 은박지에 정성스레 싸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편지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막내야, 서로를 마음에 깊이 담아두고 있으면 영원한 이별은 없단다. 장독대에서 굴러 아버지에게 맞고 병이 났던 날 작은 네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날 바라봤지? 그날 밤을 잊지 못한다. 저도 다쳤으면서 어린 게 가엾기도 했지만 나를 생각하는 너의 마음이 느껴져서 나는 힘을 낼 수 있었어. 예쁜 우리 막내, 하늘이 너를 알아줄 거야. 아주 잘 살 거야. 공부 열심히 해서 꼭 원하는 대학에 입학해. 언니를 꼭 믿거라. 사랑하는 셋째 언니가. 그날 저는 도시락을 먹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흘러내려 이불을 적셨어요. 언니의 사랑과 간절함이 담긴 편지를 저는 읽고 또 읽었죠. 함도 받지 않고 성대한 결혼식도 없이 언니는 짐가방 하나 들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 새벽 외로웠을 언니의 발걸음이 떠오를 때면 언니가 미친 듯이 그리웠어요. 저는 밤마다 언니 옷을 끌어안고 엉엉 울며 잠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인문계 고등학교에 무사히 진학한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공부에 전념했어요. 육성회비와 참고서, 그 밖에 학교에 내야 할 돈들은 모두 소리 없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니의 얼굴은 도통 볼 수가 없었고 연락조차 되지 않았어요. 학교에 언제 와서 돈을 내고 가는지 알 수조차 없었어요. 언니가 집을 떠난 뒤 집안일은 다 제 차지가 되었고 오빠의 망나니 짓은 더 심해져서 집안 형편은 기울어져 갔습니다. 고등학교도 외곽 지역으로 쫓겨가다시피 한 오빠의 비행은 멈출 줄을 몰랐어요. 폭력 사건으로 협의를 해야 할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오빠에게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한없는 지원을 멈추지 않았죠. 대신 그 화풀이를 내게 하곤 했습니다. 참으로 지독한 세월이었어요. 그럴수록 저는 독하게 공부를 해 약대를 목표로 삼게 되었습니다. 무조건 시험을 월등하게 잘 봐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교에 입학해야겠다는 계획이 섰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알게 되었어요. 시도 때도 없이 쓰러지고 발작을 일으키는 언니의 병이 어떤 것인지. 장독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날 열이 그렇게 나기 전에 병원에 가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모님이 새삼 더 원망스러웠고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이 야속했습니다. 저는 아픈 마음을 추스르며 다짐했어요. 어떻게든 성공해서 언니를 돕고 살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고3이 되었고 2학기 중간고사를 앞둔 어느 날 늦게까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눈앞에 참혹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집 전체가 새빨간 불에 집어삼켜져 활활 불타고 있었던 거예요. 더는 해줄 돈이 없다는 부모님의 말에 화가 난 오빠가 집에 불을 지른 것이었어요. 오빠는 미친 사람처럼 팬티바람으로 대로변을 정신없이 뛰어다니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황망하고 어찌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입고 있는 교복과 메고 있는 가방 외에는 아무것도 그 집에서 갖고 나올 수 없었습니다. 결국 부모님과 저는 거기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간신히 마음을 추스르고 학교로 갔습니다. 그날 오후 언니가 학교로 찾아왔어요. 거의 3년 만에 만난 언니였습니다. 결혼해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아닌 것 같았어요. 언니는 나이보다 훨씬 더 늙어 보였습니다. 연수가 가게방에서는 공부 못해. 언니와 함께 지내자, 응? 형부가 허락할까? 내가 다 이야기해놨어. 어서 가자. 언니한테 미안했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었던 저는 1시간이 넘게 버스를 타고 언니를 따라갔어요. 높은 담벼락에 2층 집이 가지런히 늘어선 동네였습니다. 언니는 골목에서 가장 큰 대문과 높은 담이 있는 집으로 저를 데리고 갔죠. 대문 안으로 들어서니 넓은 정원 한가운데 커다란 2층 양옥집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집 옆에 계단을 내려갔어요. 반지하 단칸방이 언니의 집이었습니다. 냉장고도 없었고 방은 창문도 없이 볼품이 없었어요. 마치 감옥 같았죠. 언니, 설마 여기서 지내? 응, 이리 와봐. 보기엔 이래도 따뜻해. 아랫목에 와서 앉아. 형부는? 그게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언니는 그곳에서 지내며 본체에 병들고 괴팍한 노인의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러 간 게 아니라 병자의 시중을 들기 위해 간 것이었어요. 기가 막혔죠. 결혼하는 거 아니었어? 이런 일 하러 떠난 거였어? 힘들긴 해도 월급 많이 줘. 그 돈으로 너 공부도 시킬 수 있고 나쁘지 않아. 잠만 여기서 자는 거고 밥도 위에서 좋은 반찬에 잘 먹고 지내. 솔직히 말하지. 왜 결혼한다고 했어? 난 그것도 모르고. 네가 더 가슴 아파할까 봐 말 못했어. 미안해. 우리는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결국 나는 그곳에서 지내게 되었고 언니는 다시 제 도시락을 싸주기 시작했어요.
집이 있던 흑석동에서 은평구 신사동 여고까지 통하기 만만치 않았지만 그쯤은 참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간혹 언니가 밤을 새워 주인 어른의 시중을 들고 새벽에 방에 돌아오는 날은 괜히 심란하여 학교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그러나 언니의 말대로 하늘도 제 노력을 알아주었는지 곧 닥친 중간고사 1등을 하고 고3 그해 치른 시험도 모두 훌륭한 성적으로 치렀습니다. 결국 본고사에서도 좋은 점수를 얻어 저는 원하던 약대에 장학금을 받고 진학할 수 있었어요. 합격의 기쁨도 잠시 우리는 다시 헤어져야 했습니다. 언니는 제게 학교 앞에서 지내며 편하게 공부하라고 했고 방까지 얻어주었어요. 그러나 마냥 철없이 좋아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곳 지하방에는 결국 건어물 가게마저 접게 된 엄마 아빠,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오빠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하늘이 원망스럽고 억울해 가슴을 쳤어요. 언니가 할 고생이 눈앞에 그려졌어요. 게다가 언니는 그때 임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괴팍한 주인 어른의 시중을 들다 그 사람의 아이까지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인연이 거기까지였는지 언니는 아이를 낳자마자 그 집에서 쫓겨났어요. 아기를 뱃속에 품은 언니는 스스로 먹어야 할 약을 끊었고 결국 쓰러져 발작을 하는 병이 도진 것입니다. 저는 그때 언니를 유명한 병원에 데려가 다시 진단받고 치료받게 해주었어요. 제 자취방에 언니를 데려다 놓고 시간이 되는 대로 간호를 했습니다. 그럴 수 있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언니는 제가 학교에 가면 갓난아기의 사진을 보며 울다가 지쳐 잠들곤 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깊은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 이후 망나니 짓을 어김없이 이어가던 오빠는 이상한 게임장을 하나 내고는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장의 불법성 여부는 알 수가 없었지만 느낌상 옳은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초고속으로 돈을 벌더니 아파트를 얻어 이사를 하고 부모님을 모시겠다고 하며 언니를 불러냈습니다. 돈을 줄 테니 이제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셋째 언니더러 모시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말렸지만 언니는 기어코 가겠다고 했습니다. 왜 다시 그 지옥 속으로 들어가는데? 딸이라고 태어날 때부터 재수없는 것들이라고 우리를 망치려던 사람들이잖아. 그게 가족이야? 부모라고 할 수 있어? 모르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나 졸업하고 취직할 때까지 얼마 안 남았어. 그동안 이 집에서 나랑 함께 살자 언니. 내가 안 가면 널 괴롭힐 거야. 안 봐도 뻔해. 너 졸업할 때까지 언니가 감당하고 싶어. 그게 내 진심이야. 결국 언니는 부모님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졸업과 취업을 위해 맹렬히 달렸어요. 그리고 결국 좋은 성적으로 졸업해 대학 병원 안에 있는 약국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어요. 월급도 제법 많아 이제 언니를 마음 닿는 데까지 도울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언니, 나 결혼하면 살던 집 비는데 거기로 들어와 살아. 아니야, 연수가. 언니 아직 할 일이 남았어. 그때는 언니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들만 바라보는 부모님 곁에서 뭘 하고 있는 건지 저는 언니가 밉기까지 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도 저는 남편감과 함께 부모님에게 가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언니는 결혼 전에 제부될 사람을 대접하고 싶다며 꼭 집으로 한번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신랑감을 집에 데리고 간 날 전 비로소 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제 남편 될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 언니가 차린 상은 임금님이 받았다는 수라상도 부럽지 않을 만큼 정성스러웠습니다.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오빠보다 먼저 결혼하는 것이 못마땅해 그날 부모님의 표정은 좋지 않았지만 상관없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언니가 그 사람들보다 몇 배의 몫을 다 하고 있었으니까요. 오빠는 사업한다는 핑계로 집에 들어와 보지도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으로 찾아온 언니는 깜짝 놀랄 만한 돈을 내게 쥐어주었어요. 저는 한사코 그 돈을 받으려 하지 않았지만 언니는 완강했습니다. 이 돈으로 혼수를 마련하고 집과는 인연을 끊고 자신도 볼 생각을 말라고 당부했어요. 연수가, 이제 우리는 잊어라.
부모도 있고 나도 잊어. 다 네게 짐이 될 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언니? 내 결혼식에 안 올 거야? 아기 낳으면 안 볼 거야? 말이 되는 소리래. 아니야, 연수가. 그래야 돼. 그게 맞아. 됐어. 이제 오빠랑 부모님이랑 살만하다고 내 신경은 쓰기 싫다는 거야? 결혼식 앞두고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해야겠어? 결혼식 안 오기만 해봐. 나 평생 언니 안 볼 거야. 너무 속상하고 서운한 마음에 저는 언니가 제 손에 쥐어주려던 봉투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전날 가족들은 살던 집에서 갑자기 사라졌어요. 알고 보니 불법 도박 사업으로 경찰에 소배된 오빠를 숨겨주려고 야반도주를 한 것이었습니다. 언니는 자신마저 오빠와 부모를 저버리면 그 짐이 제게 넘어올 것을 생각해 함께 간 듯 했어요. 위에 두 언니들은 이미 연을 끊은 지 몇십 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결혼하던 날 아무도 오지 않은 혼주석에 저는 언니를 위해 맞춘 고운 한복을 올려두었습니다. 그 뒤로 3년간 저는 가족의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오빠가 결국 교도소에 가게 되었다는 것과 부모님이 교도소가 있는 지방에 새빵을 얻어가서 옥바라지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언니는 돈을 벌기 위해 지방 요양원에 들어가 일을 하며 숙식을 해결하는 모양이었어요. 언니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하던 그때 아버지가 쓰러져 의식을 잃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손쓸 틈도 없이 아버지는 세상과 이별했고 어머니 역시 곧바로 아버지를 따라 나섰어요. 오빠는 걸려있는 죄목이 많아 감옥살이를 꽤 오래 해야 했습니다. 이제 옥바라지 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 누구도 오빠를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어요. 평생 죄를 짓고 산 대가였어요. 셋째 언니와 나는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보자마자 눈물부터 쏟아졌습니다. 저는 이미 한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었고 뱃속에 둘째가 크고 있었죠. 언니는 전보다 얼굴이 좋아 보였어요. 요양원의 일이 잘 맞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니의 곁에 인품 좋은 형부가 있었어요. 하늘이 이제야 언니에게 복을 내리는구나 싶어 저는 한결 마음이 놓이고 기뻤습니다. 고추며 호박이며 깻잎이며 언니가 보내주는 먹을거리들로 행복을 느낀 것도 잠시 어느 날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새벽 언니가 밭에 나가다 쓰러져 그대로 하늘나라로 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황망한 마음 가눌 길 없어 언니의 장례를 어떻게 치렀는지 아직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시 아이로 돌아간 것처럼 언니의 영정사진 앞에서 엉엉 운 기억밖에는 없어요. 장례를 마친 뒤 얼마 되지 않아 형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의 유품을 가져가는 게 어떻겠냐는 얘기였어요. 저는 그 다음날 바로 차를 몰고 내려갔습니다. 갔더니 형부는 손때 묻은 앨범 하나와 낡은 상자를 함께 내밀었어요. 앨범을 펼치는 순간 눈물이 앞을 가려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어렸을 적 사진과 딱 한 번 함께 놀러갔던 인사동에서 찍은 사진, 내가 언니에게 주었던 편지들, 그리고 언니가 그토록 보고 싶어한 딸의 사진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어요. 그 위로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낡은 상자 안에는 언니의 일기장이 들어있었죠. 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지만 편지도 글도 참 잘 쓰던 언니였습니다. 펼쳐보다 저는 이 구절을 보고 오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이후 나는 큰 병을 얻었지만 막내 연수기가 있어 살아갈 힘을 얻었다. 그 한 권에는 우리의 어렵던 시절 함께 나누었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간호사가 되고 싶어 했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어요. 한참을 앨범과 일기를 들여다보다 겨우 진정하고 떠나려는 제게 형부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모아두었던 돈과 부부가 함께 농사를 지어 말린 콩과 수수, 감자 등을 챙겨주었어요. 저는 그것을 트렁크에 실지 않고 비어있는 조수석 의자에 올려놓고 출발했습니다. 마치 은은하게 미소 짓는 언니가 옆에 앉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 언니를 더는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실감하게 되면서 마음이 도려내듯 아파왔습니다. 결국 저는 운전을 멈추고 비포장도로 차를 세운 후 펑펑 울 수밖에 없었어요.
셋째 언니가 없었다면 전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이 대신하지 못한 일을 하기 위해 엄마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셋째 언니가 그런 존재였어요. 인생의 걸림돌에 앞길이 막힐 때마다 허리를 굽히고 마디가 굵어진 손으로 그 돌을 치워주던 셋째 언니. 너무너무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언니의 다 잘 될 거라는 말, 착하게 산 노력을 하늘이 알아준다는 응원이 저를 지금까지 살아오게 한 것 같습니다. 한많은 세상 미련 하나 남겨두지 않겠다는 듯 갑작스레 삶을 두고 간 언니를 생각하며 저는 세상살이가 힘든 가족의 응어리를 만져줍니다. 하늘이 내린 착한 사람의 좋은 마음은 그렇게 세상에 남아 또 하나의 사랑의 씨앗을 남겨두는 것이 아닐까요? 언젠가 하늘 넘어 저 넓은 세상에서 언니를 만나면 언제까지나 꼭 안아주고 싶습니다. 담아놓았던 이야기를 풀어내니 후련하네요. 부디 언니가 하늘나라에서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편하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언니,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늘나라에서 만나면 우리 헤어지지 말자. 그때는 내가 언니의 언니 할게. 이승에서 부어준 사랑 내가 다 돌려줄게. 지금까지 옛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